안녕하십니까 리더님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배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알레르기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공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 리더님들께 전달해 줄 예정인데요. 이 요즘에 이제 봄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기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이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바로 이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레르기 증상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가 좀 건강하게 이 봄철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리더님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알레르기 계절, 바로 봄철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것은 봄철뿐만이 아니라 봄부터 우리가 가을 또는 겨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놓으시고 이 부분들을 사시사철 응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의 공기로 달라질 수 있다. 역시 집안의 공기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혹시나 뭐 제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혹시 궁금하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뭐 SNS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저를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 이러한 것들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조금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모두 의약품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약품은 아니니까요. 그냥 건강 상식 정도로 생각하시고 우리 리더님들 사업하실 때 약간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은 한국암회의하고는 미리 사전 조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만약에 들으시다가 약간 암회의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총 4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봄이죠. 지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봄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져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걸리고 난 다음에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최선이라는 점, 그래서 공기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봄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봄은 좋죠. 겨울 내내 추워가지고 사실 밖에 잘 활동하지도 못하고 이랬던 분들이 결국은 봄이 되면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봄이 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벚꽃이 피는 시기를 쭉 제가 해놨는데, 요거 인터넷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 바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바로 우리 그 벚꽃이 피는 계절인데, 이 벚꽃이 피는 계절에 벚꽃만 피는 것은 아니죠. 봄꽃들이 전부 다 만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계절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좋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는데, 그 괴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꽃가루. 자, 꽃가루가 언제 가장 많이 날리느냐? 가을철에도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날리는 계절은 바로 4월에서부터 5월까지 우리 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에 전부 그 꽃가루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꽃가루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여기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우리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34.7%가 꽃가루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결국 알레르기 비염의 대부분이 꽃가루에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은데, 이 봄철만 되면 이 환자들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게 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가려움, 그다음에 때로는 발열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생기고요. 비염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이 결국 기관지 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비염 환자가 꽃가루 때문에 늘어나느냐?
바로 이러한 꽃가루 농도에 보시면 꽃가루 농도와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선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비염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워지는 갑자기 환절기가 되고 추워지는 가을철에 비염 환자가 가장 많지만 봄철에도 꽃가루 때문에 굉장히 비염 환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염증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알레르기를 수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알레르기 반응이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철에는요, 사실 이 꽃가루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미세먼지가 문제죠. 자, 여기 보세요. 서울 월별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은 봄이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를 얘기하는데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모두 상승하게 되고 강수량,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모두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폐 깊숙한 것까지 들어가서 폐포까지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은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크기가 작으면서 입자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입자가 폐포 안까지 그리고 혈액까지 들어가서 우리 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그 미세먼지들이 어떤 반응? 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강하게 유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미세먼지 크기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머리카락 75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인데요. 이 머리카락 크기에 꽃가루는 약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죠. 꽃가루도 굉장히 작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황사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진먼지는 4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우리가 이렇게 얇은 머리카락을 딱 잘랐을 때의 횡단면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이렇게 작은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머리카락과 꽃가루 한번 보세요. 꽃가루가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그 황사, 우리가 그 PM10 같은 경우보다 우리 2.5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보다도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의 서울하늘 사진이 있습니다. 서울하늘 사진 중에서 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더 많은 쪽은 어딜까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크기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꽃가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맑은 하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저렇게 굉장히 그 먼지가 많은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가루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에 막 날아다니는 거는 실제 우리를 괴롭히는 꽃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그냥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굉장히 맑은 하늘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봄철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봄철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오염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우리가 굉장히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인자 중에 꽃가루와 미세먼지 농도는 봄철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호흡기계 질환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꽃가루나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실제로 뿌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개처럼 뿌연 것이 미세먼지 농도하고는 관계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과 건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요게 알레르기 반응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이 반응들을 다 우리 리더님들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처음에 알레르기 물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막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이 생기는 초기 단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서부터 여러 가지 면역 인자를 분비해서 만들어내는 지연 단계 반응도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인자가 내가 알레르기 인자를 접촉했다 하더라도 이후 오랜 시간 지나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알레르기 반응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나에게 나타나는 뭐 콧물 재채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문제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염증 반응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자, 염증 반응은요, 급성 염증 반응과 만성 염증 반응으로 나뉘어지는데 알레르기 반응은 급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염증이 유발됐을 때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만성 염증은요, 우리 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좋은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뇌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인성 인자들, 염증 내인성 인자들이 우울증이나 자폐증 기억력 저하 또는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알츠하이머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혈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또는 혈전 등을 생성함으로 인해서 뇌졸중, 협심증 등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는요, 근육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고 근육이 잘 생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갑상선 같은 경우엔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 폐의 경우에는 폐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알레르기 또는 천식 등의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죠. 자, 위장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소화관에 있는 내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고, 뭐 크론병이라든지 셀리악병 같은 자가면역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뼈는요,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뼈도 약화시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염증 반응은 자연적으로 뼈가 단단해지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을 유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만성 피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염증 간이나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몸에 독소를 많이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독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다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경우에도 역시 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장의 혈액의 흐름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고혈압이라든지 부종 또는 신장 자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간은요 정말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간에 그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간이라든지 간 자체가 크게 비대해지는 간비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 몸의 굉장히 그 악영향들은 당연히 알레르기 인자를 많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면역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인자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면역 균형, 특히나 헬퍼 T셀 1과 헬퍼 T셀 2의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는 이러한 결과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면역 상태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은 가장 최적의 면역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 면역 균형이 깨졌을 때, 특히나 헬퍼 T셀 1이 훨씬 더 많이 면역 기능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헬퍼 T셀 2가 여러 가지 너무나 과도하게 항진되면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조화롭게 이루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반복적인 알레르기 인자는 이러한 상태를 깨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렇게 헬퍼 T셀 1과 헬퍼 T셀 2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에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 인자를 우리가 레귤레이터 T셀이라고 부릅니다. TREG. 물론 이것도 너무 과발현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발현됐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면역 인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인자에 자꾸 노출이 된다면
바로 이러한 레귤레이터 T셀을 많이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러한 레귤레이터 T셀을 많이 발현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무엇이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다양한 면역 인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NK셀과 같은 우리 항암세포, 항암 면역세포라고 부르죠. 이러한 NK셀과 같은 면역 인자를 발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 인자들, 레귤레이터 T셀과 같은 조절 면역 인자까지도 발현시켜주는 중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꾸준하게 섭취하게 된다면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그림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을 때 레귤레이터 T셀이 현저하게 발현되면서 우리 몸에 면역 균형을 조절해 준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는 거, 물론 프레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만성적으로 알레르기 인자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알레르기 반응에 내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제1번 반드시 공급해야 될 영양소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면역 균형을 맞춰주면서 면역을 강화하는 영양소, 대표적인 영양소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자,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식물 안에 있는 다양한 색소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을 정상화시켜준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이토스테롤이라 그래서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 그 약간 호르몬양 작용하는 식물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동물성 호르몬제하고 다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봄철,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공기 중에 많은 봄철에는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면역을 조절하면서 또는 면역 기능을 조금 더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영양소도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인자라든지 다양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 역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 T셀이라든지 B셀 또는 여러 가지 수지상 세포까지도 발현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A는 세포 분화를 촉진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했을 때 면역 기능을 왕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면역 균형하고는 약간 상관없지만 다양한 미네랄 섭취하는 것도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나 아연이나 셀레늄, 철분과 같은 이러한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인자를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러 가지 면역 요소로 인해서 약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미네랄 섭취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C는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먹을 게 많네요. 파이토케미칼과 함께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A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비타민 C를 같이 공급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인자를 강화시켜, 특히나 백혈구의 면역 인자를 강화시켜서 다양한 나쁜 내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병원균 자체를 없애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는 그 여러 가지 내 몸에 있는 세포들, 특히 상피세포라고 부르는 우리 가장 표면적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되는 것,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죠. 산화 반응을 억제해서 항산화 효과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다 준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함께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아세로라 같은 이러한 그 파이토케미칼과 같이 들어있는 제제들을 같이 드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한번 정리해 보죠.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 물질과 면역 인자의 과반응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크게 문제가 된다. 면역 강화보다는 면역 균형이 중요하고 이 면역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나 면역에는
파이토케미칼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A, C, E와 같은 우리 그 비타민까지도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있고, 비타민 E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연, 셀레늄,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는 증상이 과하게 올 때 뭔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알레르기 인자를 회피하는 것이 알레르기 반응에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러한 알레르기 인자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비강을 지나서 기관지 쪽으로,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기관지 쪽으로 들어와서 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흡입했을 때 비강 쪽에 알레르기 인자가 많이 머물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쪽으로 알레르기 인자가 많이 가게 되면 알레르기 천식 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걸러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이것이 폐까지 들어가서 폐포의 반응을 일으킨다면 훨씬 더 위험한 반응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기에서 우리가 알레르기 인자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물까요? 평일을 먼저 따져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집, 가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에 머문다고 합니다. 13시간 정도를 가정에서 머물고요, 사무실, 가정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8.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21시간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다? 실내에서 보낸다. 그러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동수단에서 보내는 것이 1.2시간 정도, 그 외에 야외에서 보내는 것이 1.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훨씬 더 이 편차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말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무려 19시간, 평균적으로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 또는 다른 공간, 내가 내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4.5시간, 역시 합쳐서 23시간이 넘네요.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 야외에 있는 시간은 1.1시간 정도로 우리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내면요.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결국 실내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외 공기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 공기의 가장 좋은 차단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실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내의 공기의 질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실내 공기는 과연 안전할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내가 위험하다. 겨울 공기 오염의 실외보다 10배 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사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진이나 뭐 담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 등등 굉장히 많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실내 공기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실외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뭐 톨루에인이라든지 심지어 박테리아 보세요. 박테리아는 11배, 실외보다 11배 농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밀폐되면 밀폐될수록 훨씬 더 높은 오염률을 보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실내 공기가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은 역시 첫 번째, 밀폐되어 있어서 공기의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환기 부족으로 인해서 실내 오염이 심해지고, 환기 부족으로 인해서 실내 오염이 심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가 건축 자재나 또는 TV나 냉장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자기장애 형성에서 미세먼지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스레인지요. 가스레인지에서 일산화탄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산화질소, 질소 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미세먼지가 실내 공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내 자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알레르기 반응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2022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조리할 때 이 나오는 가스레인지나 가스오븐 같은 이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주방기구가 산화질소라든지 질산화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일산화탄소 농도까지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스레인지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내 오염 물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실내에 가둬놓으면 가둬놓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 우리 뭐가 있어요? 봄철에는 앞쪽 계속 봤죠. 미세먼지와 그렇습니다. 꽃가루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비교한 걸 보세요. 실내보다 실외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은 미세먼지 농도 또는 꽃가루는 안에서 발생하지 않죠. 밖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심한 날은 환기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포 깊숙한 곳까지 혈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 반응, 다양한 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 눈, 코, 피부, 심장, 폐, 심지어는 태아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강한 독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맞추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환기를 안 시킬 수 없다. 그만큼 실내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YTN 2014년 기사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게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되고 창문을 계속 닫는 것보다는 시간대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미세먼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걸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라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이 기사에도 보시면 환기를 하지 않아서 탁해진 실내 공기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지금 화학물질뿐만이 아니라 보셨죠?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 농도, 곰팡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또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춥더라도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도 환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환기는 하루에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하라고 했는데 밑에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이상이라고 하면은 환기를 되도록 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환기하더라도 3분 이내 짧게 해라. 근데 3분 이내 짧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충분히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3분 이내에 환기하는 동안에도 미세먼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활용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까지 걸러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환기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써라. 근데 공기청정기만 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환기는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물질들, 실내에서 생기는 오염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실내입니다. 이 실내의 공기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환기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가 안전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안전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코와 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시는 공기가 결국 알레르기와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때문에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환기가 중요하지만 봄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기를 장시간 하기 어렵다. 실내 공기도 오염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환기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실내 공기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또는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뭐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 잘 쓰시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많은 계절에 마스크 쓰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KF94, 우리가 미세먼지를 잘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시고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그 마스크는 곱게 접어서 버려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내의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역시 봄에 꽃가루와 알레르기 먼지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때문에 면역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 프로바이오틱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말씀드렸고,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는 반드시 공급하는 게 좋겠다. 비타민 A도 챙겨 드시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내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게 된다는 특징 때문에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실내 머무는 시간에 최대한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단시간 환기를 시키면서 실내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우리가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봄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봄철을 건강하게 난다면 또 우리가 그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까지 다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1년의 시작이 봄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러한 내용은 봄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덜한다 싶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시사철 공기의 질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면역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대로 적용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박인서입니다. 코로나 없는 봄 맞아요. 원래 우리들 봄이 이렇게 화창한 건데 몇 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매일매일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신나요. 근데 현실은 이러네요. 98년 IMF 때 사실 그때는 대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재벌들이 도산하는. 근데 이번 코로나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힘들었죠. 그다음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유급휴가, 무급휴가 받느라고 결국은 가계소득이 줄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전에도 우리들은 이 숙제 앞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졸업하면은 금방 취직해서 60세 전후에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10년이나 20년쯤 사는 거. 그러면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신문에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대학원 가고 또 유학 가는 아이들 늘고 아니면은 취업이 늦어지면서 졸업도 늦어지는 겨우겨우 취업했는데 30대 후반에 이미 명퇴 대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게다가 수입 없이 살아야 되는 은퇴 시기는 길어지고 우리나라가 빈자와 부자의 평균 수명은 거의 같대요. 근데 건강 수명은 11년 차이진대요.